뭐 2014년 이후에 한국 소비자 물가가 2% 넘은 적이 없어요. 만 6년 연속 한국은행이 죄송합니다만 실패한 거예요. 만 7년 만에 8년 만에 플러스가 나서 2% 넘었다고 금리 인상한다? 죄송합니다. 이건 미친 거 아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인플레가 아주 강하게 나올 거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냐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여러분, 북꿈입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최근에 경제 기사 보면 이런 단어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인플레이션이니 금리니 또 뭐 테이퍼링이 어떻게 시작이 되니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증시 우려가 커진다 이런 진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저도 포함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딱딱한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28년째 경제와 시장에 대해서 진단하고 전망하고 계신 베테랑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뭐 항상 소개하실 때 28년 차 이코노미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28년 차면은 10살 때부터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시작하신 건가요? 뭐 25세 시작. 그러세요? 오시구나. 굉장히 동안이셔가지고 홍춘욱 박사님 모시고 오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텐데 도대체 이게 주가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난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미소 커브라고 뭐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양극단으로 가면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디플레가 나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할 정도로 마이너스 물가가 계속 지속돼 버리는 시기는 뭐 주식시장의 죽음을 뜻하는 거고요. 실제로 일본 니케이 지수가 89년에 38,900엔이었는데 2011, 12년에 얼마까지 갔었냐면 7,000엔, 8,000엔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난 채 30년을 가까이를 가다가 아베노믹스 하면서 이제 3만 포인트 왔거든요. 그래봐야 아직 고점 대비해서 75% 수준. 그러니까 그만큼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건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1980년 그 유명한 뉴스위크의 표제 기사가 뭐였냐면 주식의 죽음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2%. 그러니까 연준이 도저히 못 참고 금리를 20%까지 인상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2%가 오른다는 거죠, 물가가.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약자죠.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정책금리를 20%. 정책금리가 20%라는 건 예금금리가 20%라는 뜻이거든요. 외워두십시오. 그냥 정부 정책금리는 예금금리입니다. 예금금리 20%때 누가 주식을 합니까?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금리네요. 이처럼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양극단으로 가게 될 때 주식시장은 거의 치명타를 입게 되거나 거의 또 뭐 잃어버린 몇 년 이런 걸 겪을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완만한 인플레는 이건 또 뭐 굉장히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중앙은행 입장에서 관찰하겠다.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이러면서 인내해주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인플레가 완만하게 나면 기업들 입장에서 매출은 결국 가격 곱하기 물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을 늘리는 건 되게 어려운데 가격을 올릴 수만 있다면 이거 최근 그 우리 생필품 가격들을 올린다는 이야기 막 들으셨죠? 네네. 그러니까 내 월급 말고는 모든 게 다 오르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나는 것만큼 주식시장이 좋은 때는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인플레 그게 몇 프로냐?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는 좋은 인플레다. 왜 2%냐고 하면 중앙은행의 그 물가 안정 목표라는 게 있어요. 한국은행법 9조인가에 있습니다. 물가가 연 2% 정도 되도록 관리하겠다라는 게 물가 안정 목표제고요. 그럼 물가 안정 목표제 범위에서 볼 때 1%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는 뭐 경계 경보죠. 이건 큰일 나는 거고요. 또 반대로 3, 4% 이상 올라간다. 이것도 2%에서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 다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는 현재 2% 중반이니까 초반 중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중앙은행이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율이 더 올라가면 이제 중앙은행이 칼을 빼들겠죠. 금리 인상이라는. 쉽게 얘기했을 때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차라리 주식하는 것보다 그냥 예금 넣어서 내 돈 불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꼭 기업, 제가 이제 기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저도 법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인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사업을 키워야 될 찬스가 왔다고 생각될 때 돈을 빌리는 여건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를 하기 좀 어려운 큰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자회사를 하나 차리겠다. 자회사를 차리려면 자본금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 자본금을 내가 전부 다 조달하는 건 되게 어려우니까 이 돈들 중에 일부는 내가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대출하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출 금리가 막 올라간다. 왜냐하면 은행 예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0.5면 거기다 한 2% 붙이면 2.5니까 은행 입장에서 2% 마진이면 괜찮네 하고 빌려줄 수 있었는 게 지금의 부동산 담보대출이잖아요. 근데 만일 정부가 한 2%까지 정책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게 되는 대출 금리는 4%, 5%까지 가겠죠. 이자 부담이 더 앞으로 커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 이자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프로젝트만 돈을 빌리러 들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뭐 4, 5% 정도 이자를 물고 이걸 해야 될 정도로 내가 꼭 그렇게 수익성에 자신이 없다면 포기할 텐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순간 고용이 어떻게 될까요? 좀 줄겠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은 자산시장에서의 채권 주식 관계도 존재하지만 예금 주식 관계도 존재하지만 그보다는 경제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 성장주들이 특히 타격을 많이 입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관계라고 봐요? 두 가지 요건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편합니다. 쿠팡에 투자를 딱 했다라고 했을 때 쿠팡이 아직은 적자지만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흑자가 나고 10년 뒤에 이익이 몇 조가 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건 그냥 기대죠. 가정인데 현재와 같은 금리가 제로금리인 시기에는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1조 이익은 지금의 1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가치가 느껴지죠. 왜? 그거 들고 있어봐야 1년에 이자 0.5%인데 몇 년 뒤에 벌게 될 그 돈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현재 우리 손에 있는 1조나 10년 뒤에 1조나 큰 가치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 그런데 금리가 예를 들어 10%라면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다 그러면 이 현재 있는 1조의 가치는 내년은 1조 1천이고 내후년에는 1조 2천 1천억이겠죠. 1조 2,100억이겠죠. 이런 식으로 복리로 늘어나요. 이처럼 늘어나게 되는 비용을 감안을 해본다면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래의 어떤 가치보다는 현재의 가치를 더 중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장주 입장에서 금리 올라가게 되는 순간 일단 미래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그래 근데 난 지금의 이익이 더 좋아. 야 1년에 10% 이자 주는데 내가 뭐하러 꿈을 쫓아서 10년 뒤에 이익 1조를 왜 해? 두 번째는 더 심리적인 건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대단히 어려웠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같은 성장주 테마가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부각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로금리도 있지만 또 하나의 여건이 뭐냐면 이 회사들은 불황에도 성장한다. 이게 바로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올해를 보세요. 수출이 플러스 50%가 나면서 대부분 기업들이 서프라이즈를 일으켰어요. 자, 그렇다면 성장이 희소합니까? 풍부합니까? 지금은 약간 희소? 아니, 희소에서 풍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작년에는 성장하는 기업들이 BBIG, 테마밖에 없었다면 올해는 철강, 건설, 건자재, 은행 등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부분의 산업들이 다 작년 대비 이익이 증액이 나오죠. 결국 성장이 흔해질 때 성장주를 살 이유가 없죠. 성장주는 독보적인 또는 불황이 와도 이 회사는 문제없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회사는 믿을 수 있어 라는 신뢰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장밋빛 희망 이런 게 부각되는 시기에는 성장주. 반대로 경제가 좀 더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며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다 풍부해질 때는 가치주.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가치주의 해가 되지 않나. 올해는 가치주.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제 생각에는 5%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5월 때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성장이면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항상 수출이 잘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 투자가 회복돼요. 결국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게 되는 비중들 중에서 투자 비중이 30% 중반 정도 이상 되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수출과 투자가 쌍끌이를 올해는 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백신만 어떻게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면 하반기 내수 경기도 좋아질 여지가 있어서 올해처럼 이렇게 명목 성장 한 7, 8%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7, 8%면 매출도 그 이상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해에는 성장주도 좋지만 성장주가 나쁘다,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가치주가 좋은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자꾸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뭔가요?
상품 투기입니다. 투기요? 어쩔 수가 없죠. 뭐 이게 작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공부를 너무너무 피를 흘리며 공부한 게 유가도 마이너스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피눈물을 예, 그런 투자자들 되게 많았고 제 주변에도 계세요, 사실은. 개미 투자자들한테 제일 권하고 싶지 않은 투자가 바로 원자재 투자인데요. 이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이 생산량의 탄력적인 조절이라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에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경제학적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고정비는 되게 큰데 가변비는 적어요. 뚜껑을 여는 그 직접적 비용보다 유가가 비싸기만 하면 생산을 계속 하거든요. 사우디라든가 뭐 이란 같은 그런 지역들의 유가에서 견딜 수 있는 유가가 얼마냐면 15불, 10불 정도 또는 그 밑에 있는 유정도 있어요. 쉐일오일 같은 경우는 40불 그리고 심해 시추 유전 같은 경우는 60에서 80불 정도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이런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다가 여기다 플러스 알파 오펙이라는 카르텔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담합하는 데가 카르텔이죠. 그러니까 이러니 이게 뭐 탄력적인 조절이고 이런 건 없어요. 작년은 급락, 올해는 급등 중이어서 현재 $70 전까지 올라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작년 대비해서 국제 유가가 작년 이맘때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플러스 70불이면 이게 가격 상승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2% 중반이 나오지만 에너지나 식료품, 우리는 특히 요새 기후가 영 안 좋잖아요. 그렇죠. 작년처럼 태풍이 또 열 몇 개 올라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후가 안 좋아서 신선식품 물가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쌈 싸먹는 사치를 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파가 완전히 그냥 엄청 비싸잖아요. 전부 다 파 재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비쌀 때 음식물이나 또는 에너지 관련돼 있는 각종 물가들은 급등합니다. 근데 그걸 제외한 물가를 저희는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 그 근원 물가는 1.2% 정도 올랐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인플레는 안 나는데 인플레는 나는. 그 인플레의 대부분 어디서 설명되는 원자재 투기도 있고 또는 매점 해석도 좀 있을 거고 또 쇼티지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딴 건 다 오르는 상황이 바로 이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물가 얘기할 때 같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근원 물가일 텐데 보통 이제 변동성이 큰 뭐 식음료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을 이제 빼고서 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빼고 보면은 그 근원 물가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른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목표 수준 이하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들이 다 난처하죠 지금. 특히 미국만 하더라도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4% 나와서 난리가 났는데 그 안에 내부 세부 내역을 뒤져보니까 중고차 값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혼자 10% 정도 이렇게 전월 대비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인가 9% 정도 되니까 얘 혼자만 0.8, 0.9%포인트 올린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작년에 렌트카 회사들이 얼마나 어려웠고 미국에서 망한 회사도 나왔죠. 예, 그렇게 되면서 중고차들을 아주 헐값에 개도국에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백신 다 접종하고 놀러 다니겠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차가 없잖아.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공항에서 차를 빌려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차 없이 못 사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난리가 난 거,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리고 신차를 사러 갔더니 반도체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최근에 인플레가 발생했던 부분이 어딘가 이렇게 살펴보면 다 특정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전방위적인 인플레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근원 물가는 안정돼 있는 데 비해서 전체 경제 전체적인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일부 부분이 크게 휘젓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게 각국 정부가 희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플레 상황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도 그때 마이너스 갔죠. 디플레이션 상황보다는 인플레가 낫거든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 대응이 쉬워요. 왜냐하면 일본의 사례에서 보던 것처럼 아베노믹스 아니라 뭘 해도 물가가 안 오르잖아요. 지금도 물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건 결국 디플레에 빠졌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위험이 있다면 디플레와 인플레 중에 뭘 선택할래? 그러면 인플레거든요. 차라리 인플레? 인플레죠. 그리고 인플레는 금리 인상하면 잡을 수 있으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금융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볼 때 디플레보다는 인플레가 좋은 거고요. 뭐 2014년 이후에 한국 소비자 물가가 2%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14년 이후 15, 16, 17, 18, 19, 20, 21까지 21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만 6년 연속 한국은행이 죄송합니다만 실패한 거예요. 왜? 물가 상승률 목표 2%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경제가 2014년 이후에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만 7년 만에 8년 만에 플러스가 나서 2% 넘었다고 금리 인상한다? 죄송합니다. 이건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우려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는 쪽인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뭐 인플레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커머디티, 그러니까 상품, 그리고 중고차, 뭐 생식품, 뭐 이런 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여름에 8, 9월에 그때 아무튼 태풍이 열 몇 개 올라왔어요. 올해 예를 들어 태풍이 안 올라온다면 그건 그냥 가정에 불과합니다. 확률이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 여름에 또 신선식품 물가 폭락하겠죠. 왜냐하면 작년 대비 물가니까. 미국 셰일 오일 생산량이 갑자기 급증한다. 또는 이란이랑 미국 관계가 좋아져서 이란산 원유가 세계 시장에 공급된다. 이러면 유가 그날 5불에서 10불 빠지지 않겠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 중시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데 유튜브 촬영하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과 편집 비용이 걸렸다면 이제는 어떤 혁신적인 프로그램 15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촬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시간 걸리던 게 이제 30분이 된다면 그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만큼 그 사람에 대한 임금도 많이 줘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기술 혁신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임금 상승률이 이거보다 높아진다. 그래서 기업들의 단가를 아까 이야기했던 원자재를 제외한 인건비를 올려 물가가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게다가 우리 최저임금 인상도 이제는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제 앞으로 결정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점을 생각하면 결국 근원 물가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의 인건비가 생산성 대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핵심인데 그 부분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인플레가 아주 강하게 나올 거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 투자자들의 이제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잖아요. 이미 테이퍼링은 했죠. 영적 완화라는 걸 앞으로 계속 해주지 않으면 바로 망할 것 같은 공포가 있구나. 실험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었죠. 사실은. 뭐 조정받으면 감사하죠. 쭈쭈백 얘기도 하지만 지금 사실 좀 너무 과열이잖아요.